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페이지 54쪽 펴보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이번 질문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들도 풀기가 썩 쉽지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먼저 읽어서 지금 지문에 도움이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지문 다 읽어내고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문과 연관해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분석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말이 있을 때 두 개가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냐, 어느 게 더 옳은 것이냐, 어느 게 더 나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뉴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턴이 이제 만유 인력 맞죠? 그 중력, 만유인력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뭐 부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이론을 발견하는 그 계기에 있어가지고 직관이 쓰일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툭 떨어졌을 때 그걸 뭐 여러 차례 실험을 거치고 한 게 아니지만 사과랑 지구가 서로 당기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직관적인 생각이 들고 나서 분석을 하죠.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자, 실증주의가 있는데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자, 형이상학 이런 말도 보입니다. 자,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형이상학은 사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 주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딜타이라는 사람은, 자,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했다. 자,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자,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했다. 자,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이며, 자, 주체의 개입을 인정하는 게 정신과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자, 자연과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는 딜타이죠.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각각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위에 있던 내용들을 구분을 우리가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 좀 더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자,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반복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 자, 베르그송이란 사람 이름도 보이니까 자, 이제 좀 더 확실해집니다.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했다. 지금 바로 앞에도 보면 각각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있다 그랬고, 여기는 베르그송이 그걸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형이상학 이 부분, 정신과학 이 부분은 동그라미로 좀 한번 표시해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모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실증주의 요렇게 인증주제에 개입 없다, 객관적이다, 형이상학, 그 다음에 딜타이, 실증주의에 반대했다. 정신과학, 자연과학 구분했는데, 자, 정신과학은 주체 개입이 되는 거니까 형이상학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자연과학은 주체 개입을 배제하는 거니까 실증주의에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일단 구분을 다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았을 때 이 글의 초점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
자,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자, 분석이란 말과 직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미리 좀 체크하겠습니다. 분석은 실증주의의 방법적이라 보면 되겠고요. 직관은 형이상학의 방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은 우리가 사물주의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자, 직관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분석은 주변을 뺑뺑 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자, 예시를 들고 이런 것들은,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기호는 이렇게 세모, 자, 그 다음에 관점도 세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호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 자,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 만 파악할 수 있다. 자,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자, 외부라는 말도 눈에 보여야 되겠고요. 상징이나 관점 이렇게 체크하고요. 계속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 직관 구분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이 분석에 속하는지 아니면 직관에 속하는지 이거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알게 할 뿐이며, 비슷한 게 뭐다? 이런 걸 알게 할 뿐이며, 자,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표상이다. 자, 완전한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 그 사람의 고유한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관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을 때 약간 감이 안 한다 하더라도,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나 직관은 이 말을 보는 순간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분석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된다,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주인공과 합치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자, 뗄래야 뗄 수 없다, 단순하다, 명확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자, 불가분한 느낌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자,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지각될 수 없다. 자, 본질이란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지각할 수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본다라는 거는 여기 아까 위에 있었던 분석에 대한 설명과 약간 비슷하죠. 그죠? 분석으로는 끝까지 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상징을 통해 표현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상징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선에서 생각했을 때 상징이란 말을 들으면 이게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분석에 속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에 해당한다. 자, 상징적 표현 세모, 자, 불가분한 느낌 직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함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분석은 상징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서, 자,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켜는 작용으로서, 자, 기지의 요소로 환원한다라는 말이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이 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하게 된다.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자,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다. 자, 분석은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한다. 자, 뭔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아닌 것이라는 게 보편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자, 그래서 이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대상의 독특한 것은 결코 알 수가 없다.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죠?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은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지금까지 읽어보면. 자, 이에 반해서, 자, 직관은, 자,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다.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자, 직관은 지적 공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한다. 대상 안으로 투사한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분석은 밖에서 이것저것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비교해보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는 직관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자,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한다. 자, 따라서 자,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자, 분석은 상대적인 것인데, 자, 직관의 방법에 통해 얻어진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절대적이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석을 너무 맹신하고 실증주의에 너무 기울어지니까 형이상학과 연관된 부분이 경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석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서술이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A 묶여져 있는 거 일단 인지하고요. 자,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자, 우리의 인식이라는 범주에서 봤을 때, 자, 직관에서 분석으로 가는 건 되는데, 자, 분석에서 직관으로 가는 건 안 된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뉴턴, 그거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툭 떨어지고, 사과가 툭 떨어지고, 아! 하면서 이제 분석 시작하죠.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란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요렇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보편적 개념이란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에 갈 수 없는 거. 요게 첫 번째 이유다. 그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 이론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직관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자, 개념이라는 게 여기 있는 개념이죠. 자, 이때 개념은, 자,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순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긴즉슨 분석 자체에 인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자, 공통적이다. 보편적 개념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눈에 잘 보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자,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그 공통적인 걸 뽑아내면 이게 마치 그 대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공통적인 거고, 이 공통적인 것은 밖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에 고유한 것을 보이긴 힘들다고 전단락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자, 베르그송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념의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다시 밑줄 좀 그어볼까요? 자,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정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이 된다.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요소에 속합니다. 자, 왜 요소에 속하냐?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부분이? 구분만 좀 잘 지으세요. 구분만 좀 잘 짓기 바라고, 지금 우리 아까 앞에 나왔었던 이 부분이란 말이 분석이 직관으로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분까지인데 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을 가지고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계속 보면 자,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함축된 전제, 공통점, 공통요소, 보편적 개념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요소는 자,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자,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 요소 요렇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요소, 그 다음에 부분, 그 다음에 부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해되나요, 지금? 이 부분? 체크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소, 요렇게 들어가고요. 됐죠?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 자, 이따가 내용 다시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요소들이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문 볼 때 크게 좀 혼란스러운 게 부분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고 요소라는 말도 잘 씁니다. 이게 특히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까지 일단 읽어내고 정리합시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자,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자, 분석하는 대신에 직관한다. 즉, 형이상학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단락인 것 같죠? 자, 실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에 취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취하는 대신에 실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자, 이런 거 안 하면서 외부의 수단을 빌리지 않으면서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된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분석과 직관에 대한 글이었었고 두둔하고 있죠. 뭘 두둔 많이 합니까? 여기는 직관을 굉장히 많이 두둔한다 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 인식 주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이게 워낙 대두되다 보니까 아, 그럼 형이상학은 사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실증주의에 대해서 형이상학의 편에서 비판한 사람이 딜타이, 그 다음에 베르그송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딜타이, 정신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구분해서 둘의 지위를 동시에 인정을 하는 것인데 특히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학이라고 해서 주체의 개입이 인정되는 과학 파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베르그송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것을 부각시켰는데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나왔었죠. 분석과 직관 이렇게 두 부분이 나왔습니다. 분석과 직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겉도는 방식이었습니다. 직관은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었고요. 분석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제 그 시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 관점, 상징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고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상대적인 것이고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에 알려진 지식, 지금까지 짜여진 그 어떤 탑 같은 지식들, 거기에 지금 얽매여져 있습니다. 보편적 개념에 얽매여 있고 이걸 기준으로 막 구분하고 비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 어떤 전체 그 개념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요소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 요소는 함축적이지도 못하고 재구성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자, 반면에 직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합치되고 지적 공감을 이루고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직관을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분석만 한다. 이건 잘못된 태도인 거죠. 직관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관을 해야 되겠고 실증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석을 해야 되겠고 자 근데 어떤 무게의 추는 직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걸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본문 다시 볼까요? 자 1번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A가 분석이고요 여러분. 자 B가 직관입니다. 자 분석, 직관 자 구분하는 건데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해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쭉 적을까요? A, A, B, A, A, B, B 자 1번 자 A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나가는 실증과학의 방법이다. 자 괜찮죠? 관점을 증가시킨다 라는 말도 본문에 있었습니다. 자 1번 맞는 설명 지나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A는 사물의 외부에서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한다 라는 말이 본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디쯤 있었죠? 왼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나와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세 번째. B는 사물 안에 존재하는, 자, 사물 안에 존재한다 괜찮죠?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 대상의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형이상학의 방법이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상징은 전부 다 요렇게 체크한 거 기억날 겁니다. 서로 안 맞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4번. A는 사물을 다른 대상들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식하지만 자 B는 절대적으로 인식한다. 자 A와 달리 B는 부호적 표현이나 재현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적 공감이다. 다 괜찮죠? 이거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외부 안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틀리기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들은 잘 찾는데 아주 기본적인 관점인 요 두 부분의 구분에 대해서 싹 섞어버리면 잘 못 맞춥니다. 생각보다. 사물 외부 아니고 내부, 사물 안이 아니고 밖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한 글자만 바꿔버리면 틀린 선지가 돼버리죠.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나오는데 보기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예술가는 피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원의 탑을 소묘했다. 자,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자, 사원 건물하고 그럼 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사원 건물은 경내와 주위 그리고 피도시의 시가 전체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탑을 소묘하기 위해서 주변의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자 이렇게 분리하면 별로 안 좋은데요. 그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직관이랑 분석이 있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갈까? 자 탑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서 관찰하였다. 즉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자 여기서 지금 거의 답이 나오죠. 요런 거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했다. 자 보편적 개념에 주목했다 하는 순간 여기는 지문의 방법들은 전부 다 분석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외적이다. 그리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하였다. 예술가는 사원의 탑 외에도 피도시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묘를 했고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게 분석이죠 결국.
자, 각 그림의 오른쪽 밑에 P 도시라고 메모했다. 그 P 도시라고 메모는 해놨지만 P 도시라고 안 적어놓으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쫙 꿰뚫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각 요소를 뜯어가지고 쭉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A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A 부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1번. 자,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이 문제 접근하기 쉬우려면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자, 요거를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죠? 자, 분석과 연관된 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부분은 아니다. 이거 두 개 말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본문에서 딱 적어놨습니다. 부분이 아니고 요소다. 요소는 한계가 있다. 근데 글 전체가 분석은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봐야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는 1번 선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그 인위적 요소를 추출한다. 뭐 뽑아낸다. 분리해낸다. 이런 느낌이 들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근데 보기 내용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다른 색으로 할까요? 뭐 눈에 잘 보이는데.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인 것에 주목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시 3번 선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했다. 다시 보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에 주목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뒷부분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적으로 재구성하여서 그 속에 P 도시의 특성을 함축하였다. 자, 이것도 A 내용을 살펴보면 자, A에 연관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 윗부분이 될 겁니다. 자, A 부분인데 자,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함축할 수도 없고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장부터 다시 읽어보면 자, 베르그송이 비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그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부분이라고 잘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 대상 안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선택이다. 이 말도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자,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자, 요소에 해당합니다. 부분이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부분은 자, 대상 안에 함축된 전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잘 이해되나요? 자, 다시 적으면 이 부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분석 이렇게 있으면 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개념을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는 거죠. 요소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분을 알았다면은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함축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구성도 가능할 텐데 지금 여기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글을 이렇게 쭉 뜯어봤을 때 분석, 개념, 요소 요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덩어리 생각해야 되고 부분은 여기 있는 분석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난도가 좀 있어서 시간도 좀 걸리죠. 자, 보기는 기역, 니은의 의문을 가진 서진이가 수집한 자료다. 자, 윗글과 보기를 통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기억에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다시 본문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좋을 텐데, 자, 기억에 적혀져 있는 거는 이랬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고, 자, 분석이랑 직관, 여기 있는 게 동그라미가 직관이었었죠. 직관이랑 분석은 각각의 방법이 다르다. 자, 요 얘기하는 부분이 기억이었었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될 수 없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될 수 없고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성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직관을 통해서 분석으로 이행하는 건 되는데, 분석을 하고 나서 직관으로 이행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설명도 있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베르그송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분석과 직관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는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뭐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죠 지금? 자, 아까 본문에선 뭐라 그랬었습니까? 본문에선 각각 방법이 다르고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대립적이다. 좀 약간 서로 이제 막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총체적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서로 또 연관이 있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분석과 직관의 구분을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칸트의 경구를 적용하여서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이고 끝나지 않는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베르그송은 실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자,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을 연관지어 보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본문에서는 자, 직관을 통해서 분석으로 이행하는 건 되지만 분석을 통해서 직관으로 이행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좀 약간 또 헷갈리죠 지금. 그죠? 분석을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말도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줄과 그리고 마지막 내용까지 합쳐보면, 분석과 직관이 완전 떨어진 관계는 아니구나. 서로 이어지는 관계구나.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기사. 자, 뒤에 내용은 좀 간단하죠. 자, 신문기사 나오는데 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만 띄워놓겠습니다. 자, 신문기사의 내용은 두 번째 줄에 창의 융합형 인재, 융합, 그리고 밑에도 두 번째 줄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여러 개 섞는 거.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귀가 닳도록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융합교육과정. 그 다음 C. 자, 서진이의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메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 인재상 이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인재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세모대학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대학 그 밑에까지 전부 융합인재, 융복합창의인재, 융복합창조인, 융복합인재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분야별 지식의 융합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 강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B, C는 거의 비슷한 지문이라 볼 수 있고, A랑도 엮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문 분야마다 여기는 직관이 중시되는 학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중시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 칼로 잘라서 이 과목은 직관이 중요하니까 직관만 해. 이 과목은 분석이 중요하니까 직관은 하지마.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서로서로 맞물리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분석도 하면서 직관을 하고 직관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고 틀린 거 고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분석과 직관은 상이한 방법이지만 둘은 서로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를 지닌다. 괜찮겠죠? 서로 맞물린다. 자, 그 다음에 2번.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서로 다르지만 교육에서는 이를 구분 없이 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융합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과학 중점 계열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은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구분을 별로
별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중점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지식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인문사회 계열이지만 과학적 지식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되게 높이 산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 성격을 지니지만 뭐 이거는 나쁘지 않죠. 지금 그 니은, 미을 밑줄 그은 부분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 문이과 계열에 구분을 두지 않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게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이것도.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베르그송도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실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 두 분야의 어떤 방법론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지금. 둘이 서로 다르고 많이 성격이 다르지만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방법론적으로 동일하다. 이건 아닙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냐면 자, 이 말 머릿속에 넣어놓고 첫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쭉쭉 올라가서 자, 이 글의 처음 시작이었던 첫 번째 단락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무슨 말이 보입니까? 자, 각각 고유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려고 했다. 상이한 두 가지 방법. 요거 자체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 정답 3번에 4번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뭐 융합과 연관된 설명하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오답률이 좀 있었을 겁니다. 2번 문제도 틀린 사람 좀 있었을 거고요. 3번 문제도 좀 틀린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분석 그리고 직관 이거 구분을 잘 하고 관련된 말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가르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특히 A에 나오는 부분과 요소가 여기 들어간다. 라는 점을 체크는 게 중요했었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많이 주는 게 첫 번째 단락이라는 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